경상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기와 지붕이 단정하게 얹힌 한옥 한 채가 여름 햇살 아래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대청마루에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마당을 가득 채운 뽕나무 잎 위로 벌레 소리만이 세상을 채우는 듯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 주은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32, 결혼 8년 차. 남편 현우는 서울에서 건설 일을 하며 1년에 두세 번 내려왔다. 그마저도 늘 바빴다. 아들 지우는 6살.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엄마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주은의 마음은 서늘하게 비워졌다. 주은은 언젠가부터 스스로에게 거울을 들이대지 않게 되었다. 한때는 반듯하고 매끄러웠던 피부가 어쩐지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말 못할 고단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집안일, 아이 돌보기, 어른들 제사 챙기기.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가족이란 틀 안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 그런 주은의 곁에 한 사람 있었다. 남편의 동생, 윤석, 28.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부부와 함께 지내며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늘 정확하고 성실했다. 처음엔 단순한 고마움이었다. 형수가 감기라도 걸리면 윤석이 조용히 생강차를 끓여내왔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켰다. 뒷마당에 핀들꽃 하나를 꺾어와 대청마루에 올려두기도 했다. 별뜻 없는 작은 행동들. 하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주은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그날도 그랬다. 이른 오후 마루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던 주은은 옷감을 짜다 말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윤석이 창고 앞에서 삽을 들고 땅을 고르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팔뚝, 땀에 젖은 머리칼, 그리고 옅은 숨소리. 주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그것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형수님. 윤석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렸다. 방금 뭐 찾으셨어요? 주은은 당황스러움을 숨기려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아니야. 그냥 잠깐 생각 좀 했어. 윤석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 순간 주은은 그 시선 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 이 씨는 조용히 주은의 옆구리를 찔렀다. 요즘 집에 윤석이 자주 보이던데 서울에서 형님이 안 오니까 대신 살림을 봐주는 건가? 그 말에 주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형수가 형부 빈자리를 너무 외롭다 보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법이거든. 그날 밤 주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었고 마당에 핀 백합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또 다른 자신은 그것이 전부 오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몇 마디 말, 몇 번의 눈빛, 몇 초의 침묵. 하지만 주은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윤석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다. 주은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속삭이듯 말했다. 윤석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네. 오늘 저녁 먹고 같이 차 한잔 할래? 윤석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끄덕임이 그들의 마음을 향한 문을 열고 말았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은 늘 예고 없이 무너졌다. 그날 오후도 그랬다. 태양은 갑자기 구름 뒤로 숨었고 허공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석은 지붕 위에 있었다. 전날 바람에 흔들린 기와 몇 장을 손보려던 참이었다. 빗물이 기와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주은은 부엌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다. 윤석아, 내려와. 위험해.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윤석이 지붕 끝에서 휘청거렸다. 다행히 마루 난간에 몸을 걸쳐 큰 사고는 피했지만 팔에 깊은 긁힘이 생겼고
흙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주은은 윤석의 손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 약품과 붕대를 꺼내들며 손이 떨렸다. 왜 그렇게 무리해? 비 오는 날에 기와를 고치면 미끄러울 걸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지만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은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씻기고 상처를 닦았다. 붉은 피가 물과 함께 흘러내리며 그의 팔뚝을 따라 내렸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빗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방 안은 조용했다. 윤석이 고개를 들었다. 주은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다. 그들의 숨결이 섞였다. 눈동자가 마주쳤고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형수님.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지만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 입술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이 그날 그 순간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입술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외풍이 스며드는 한옥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옷을 벗겼다. 빗소리는 여전히 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숨결과 조심스러운 손끝으로 채워졌다. 그날 밤은 침묵 속에서 흘렀다.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심장은 분명히 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둘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움직였다. 윤석은 외양간으로 향했고 주은은 아침상을 차렸다. 하지만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에서 불붙은 감정의 잔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며칠이 흘렀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약속 없이. 그렇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마당 끝 대추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마주쳤다.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날 밤처럼 느리게 깊게 서로를 받아들였다. 주은은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다시 생기를 띠고 있었고 무기력했던 걸음걸이도 이제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가벼워졌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장터에 간 주은은 이웃 아주머니 이 씨를 다시 만났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어? 주은이 대답하려 하자 이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마을에선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형수랑 도련님이 너무 자주 마주친다고. 아무 일도 없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그 말은 칼날처럼 주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감정에만 취해 있었던 자신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방비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윤석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오지 않았다. 둘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다시 남처럼 조심스레 스쳤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석은 말을 꺼냈다. 형수님. 아니, 주은 누나.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물은 고개를 들기 전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형이 돌아오면 우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은은 그의 입을 막았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이번에는 끝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여름은 그렇게 깊어져 가고 있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마을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고요했다. 대추는 붉게 익어가고 논밭에는 수확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를 따라 윤석과 주은의 관계에도 어김없이 변화가 찾아왔다. 현우가 돌아온다는 전화는 갑작스러웠다. 아버지 기일을 맞아 며칠간 집에 머무를 예정이라는 말에 주은의 손은 식칼을 쥔 채로 멈췄다. 대청마루로 바라본 마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것엔 파도처럼 요동쳤다. 윤석도 알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들었다. 마당 끝 대추나무 아래 그들의 숨결이 섞이던 자리엔 낙엽만이 소리 없이 쌓여갔다. 현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자동차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주은은 몇 걸음 뒤에서 멈췄다. 검은 셔츠에 짐가방을 든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표정은 무채색이었다. 지훈이는? 그가 묻자 주은은 간단히 대답했다. 뒷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부엌 창가에 들 꽃 한 송이까지.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묵묵히 체크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잠시 후 윤석이 마당으로 나왔다. 흰 셔츠 소매를 걷고 있었고 손엔 풀을 자르던 낫이 들려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정적.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런대로. 말끝에 가벼운 웃음이 섞였지만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단 피로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상에 마주 앉았다. 주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데우고 반찬을 내왔다. 윤석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현우는 그런 둘을 지켜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식사 내내 대화는 지훈의 학교 이야기, 마을 축제 일정, 날씨 이야기 같은 것도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식탁 아래에 흐르는 공기가 무겁고 불안정하며 곧 폭발할 수 있는 온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기일을 맞아 마당에 제상이 차려졌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내가 진하게 퍼지는 가운데 현우는 형으로서 제사를 주관했다. 윤석은 조용히 형의 뒤를 따라 움직였고 주은은 어머님 유골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제사가 끝난 그날 밤 현우는 윤석을 불렀다.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두 사람은 함께 집 뒤편 작은 개울가로 향했다. 달빛이 개울을 비추고 있었고 물소리는 잔잔하게 밤을 가르고 있었다. 서가. 현우가 담배를 꺼내 들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랑 나 단둘이 남았을 때 기억나냐? 그때 우리 뭐라 그랬지?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내가 있어서 많이 버틸 수 있었어. 서울에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면서도 여기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거든. 담배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요즘 이상해. 내가 없는 동안 뭔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윤석은 그 말에 숨을 죽였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조용하지만 안 보고도 아는 게 많아. 그 말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분노도 울분도 없었다. 서가, 여긴 내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축복 같기도 추방 같기도 했다. 윤석은 한참을 침묵한 끝에 고개를 숙였다. 형, 고맙습니다. 그 말은 감사의 뜻이면서도 이별의 인사 같았다. 그날 밤 윤석은 방에 들어와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옷 몇 벌과 손때 묻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새벽녘 주은이 부엌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석은 그녀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고 사라졌다. 주은은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쥐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는 마당을 쓸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서기는? 주은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게, 묵직하게. 그러곤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래, 그게 맞았던 걸지도 모르지. 말끝에 담담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주은은 깨달았다. 현우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을 꺼내지 않음으로써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서하려 했다는 것을. 그러나 용서와 망각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후의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윤석이 떠난 뒤 집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생기는 침묵이었다. 마당에는 여전히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주은은 여느 때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지훈의 숙제를 챙겼다. 그러나 손끝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가슴 한켠엔 텅 빈 바람이 불어왔다. 현우는 말없이 일상으로 복귀했다. 아침이면 신문을 펴고 밤이면 라디오를 틀어두고 잠들었다. 그는 주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주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나날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엔 계절 바뀌는 탓이라 여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몸이 무겁고 식욕도 줄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읍내 병원을 찾은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입니다. 대략 6주차로 보이네요. 그 말에 주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순간 시간을 거꾸로 계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아이는 현우가 돌아오기 전에 생긴 생명이라는 것을. 병원을 나오는 길,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땀이 맺힌 손바닥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아이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을 망설였다. 약을 사러 가려다 멈추고 편지를 쓰려다 찍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손글씨는 낯설지 않았다. 부산에서 보내진 편지였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봉투를 천천히 찢었다. 편지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형수님, 아니, 이제는 주은 누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항구 근처 조선소에서 아침마다 용접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에 익지 않아 자주 다치지만 땀 흘리는 게 싫지 않네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나입니다. 같이 마루에서 마셨던 그 차의 맛, 지훈이 웃던 얼굴, 그리고 우리가 나눈 침묵 속의 마음들. 이곳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덜 외롭습니다. 누나가 멀리서라도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걸 나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나, 만약 누나가 지금 어떤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건 절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나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끝에 후회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나를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윤석 드림. 편지를 다 읽은 후 주은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말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혔다. 마치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윤석은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주은은 오랜만에 지훈이 곁이 아닌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또렷하게 박힌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존재를 온전히 품었다. 다음 날 그녀는 혼자 읍내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결정하셨어요? 주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이를 지킬 겁니다. 며칠 후 그녀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둘째 가진 것 같아. 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이야? 그게 우리? 그 질문에 주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현우는 그 침묵에서 모든 걸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새벽녘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조용히 누웠다. 몇 달 후 아이는 세상에 나왔다. 작고 조용하며 눈이 깊은 아이였다. 주은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지훈은 동생을 좋아했다. 자꾸만 동생 옆에 누워 얼굴을 들이밀며 장난을 쳤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 후로 그는 아이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안지도 웃어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질서. 침묵 속에서 내리는 용서. 그리고 주은은 그런 그의 침묵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다. 매년 이맘때면 마당 끝에 심어둔 동백나무가 첫 꽃을 피웠다. 하얀 담벼락을 배경으로 선명한 붉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마치 오래 참고 견딘 사람에게 주는 보상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막내는 두 돌을 지나 또렷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말없이 잘 웃었고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조용했던 아기의 성정은 주은에게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아득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현우는 여전히 그 아이에게 큰 애정을 표현하진 않았다. 안아주는 일은 거의 없었고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엔 유독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는 집안의 울타리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이른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밤이면 아이들 방의 불을 다시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오후 주은은 대청마루에서 막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꽃잎을 만지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은은 문득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윤석을 닮았다는 것을 그녀는 날마다 느끼고 있었다. 눈빛,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 말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말한 적 없었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뜻밖의 말했다. 시간 좀 괜찮으면 차 한 잔 마실까? 주은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마루 끝에 앉아 마주보며 찻잔을 들었다. 녹차 향이 은은히 퍼졌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예전엔 이런 시간도 잘 없었지. 현우가 말했다. 그러게요. 주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서울에서 지낼 때 가끔 그런 생각했어. 왜 결혼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면 항상 누군가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 현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게 당신이든 윤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주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찬물이 잔잔히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 대해. 현우가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주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와 단념 같은 것이 고여 있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지훈이의 동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지키기로 한 존재라면 나도 같이 지킬게. 그 말은 어떤 선언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무뚝뚝했고 말은 적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전과 다른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막내가 다쳐 울면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고 밤에 아이가 잠을 설치면 조용히 곁에 앉아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다. 그렇게 계절은 또 한 번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고 대청마루엔 선풍기 바람이 돌기 시작했다. 마당 끝의 대추나무도 어느새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어느 날 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봉엔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었지만 안에는 낯익은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윤석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어쩌다 어른의 손을 비켜 아이의 손에 들어간 편지. 지훈은 아직 그 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 느꼈다. 이 집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고 그 이야기들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은은 그 편지를 다시 읽고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을 불러 마당으로 나갔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동백꽃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물었다. 엄마, 동백꽃은 왜 겨울에도 피는 거야? 주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마 그건 추운 계절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꽃이기 때문이겠지.
막내가 작고 맑은 눈으로 주은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여전히 누군가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그녀의 아들이었다. 어떤 과거도 이름도 필요 없는 하나의 존재. 그리고 주은은 깨달았다. 사랑이란 누군가의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남는 것임을. 그녀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기억을 지우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다음 계절을 준비했다. 동백꽃은 다시 피었고 이번에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바람 속에 서 있었다.